이번 시간에는 과정론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한 이론들이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진행하는 6개의 단계를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단계를 4단계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옛날처럼 자료를 수집해서 개입을 하고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마감을 짓는 이렇게 3단계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다음과 같이 6개의 단계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은 첫 번째 단계가 접수 단계, 두 번째 단계가 자료 수집 단계, 세 번째 단계가 사정의 단계, 네 번째 단계는 목표 설정 및 계약 단계, 그리고 5번째 단계는 개입의 단계, 그리고 6번째의 단계는 종료의 단계. 이렇게 6개의 단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각각의 단계를 하나하나 진행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단계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은 직선적 이런 진행론이 아니라 여기는 순환적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순환적 과정. 접수를 하고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새로운 문제가 다시 접수되기도 하고, 아니면 사정을 거쳐서 개입을 하는데 개입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문제가 등장을 해서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순환적 과정으로서 사회복지 실천 과정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접수 단계에서는, 여러분 교재 126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과정을 가지고 설명을 하되, 먼저 접수 단계. 접수라고 하는 단계는 우리가 보면은 첫 번째 만남의 과정입니다. 만남. 그렇기 때문에 이 접수 단계 많은 것을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시험으로 설명을 할 적에는 접수 단계에서 주로 큰 과업이 무엇인가, 그 접수의 개념 126페이지 보시면, 접수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성공적 실천을 위한 관계 형성이고,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규명하는 시작의 시점이며 권한을 부여하는 과정이다. 관계 형성의 과정이고 욕구를 규명하는 시점이다. 자, 그 내용을 보시고, 그러면서 127페이지 주요 활동을 보시면, 거기 비위협적이고 편안한 클라이언트의 첫 만남을 갖는다. 126페이지에도 있는 것처럼 관계 형성이면서 첫 만남의 과정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신을 소개하고 클라이언트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호칭을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6번에 보시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욕구와 부합하지 않는다면 다른 기관에 의뢰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판수하실 것은 128페이지 접수에서의 사회복지사의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과제가 나와 있습니다. 접수에서 하는 것은 반드시 먼저 만남이죠. 만남을 통해서 문제를 확인한 결과 해당 전문성 영역의 범위라든지 아니면 기관 시설의 목적 범위 내의 문제라면 관계를 형성하고, 만약에 그 문제가 여기는 청소년 상담 관련 기관인데 노인 문제를 가져갔다. 그러면 노인 관련 기관에 소개를 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는 의뢰라고 합니다. 의뢰. 그래서 관계를 형성하되 만약에 안 되지 않는다면 의뢰를 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리엔테이션으로 넘어가는, 그리고 나서 오리엔테이션으로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접수라고 할 때 이 만남부터 관계의 형성까지라고 하는 것은 아까 나온 것처럼 처음 만남이고, 소위 문제를 확인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판소하지 않았다 해도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적이고 편안한 분위기, 내포 형성이란 그런 중요한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28페이지 오면 내용 볼 것도 없고, 만남, 사회사업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편안한 첫 만남 나와 있죠.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첫 만남. 다음에 문제 확인은 의사소통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4번 언어적 또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다.
그리고 거기다 하면은 면담 도중에 메모를 한다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메모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봐주시면 되겠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관계를 형성한다. 문제를 확인한 결과 그 문제가 이 시설이나 전문가인 사회복지사의 전문 영역의 범위 내의 문제라면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만약에 이 전문 영역의 범위 것이 문제가 아니라면 쭉 내려와서 5번 의뢰를 하게 되면 됩니다. 목차는 5번을 제일로 뒤에 놨지만 사실은 문제 확인 이후에 관계를 형성하든 아니면 문제를 의뢰를 하든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진행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오리엔테이션이라 하고, 오리엔테이션에 사용하는 기법에는 구조화 기법을 사용한다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자료 수집.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사 단계라고 하지. 조사. 이 자료 수집에는 다양한 자료 수집원이 있는데, 여기는 뭐 별다르게 가장 소중한 것은 역시 클라이언트 본인으로부터 나오는 자료가 가장 소중하겠지만, 그리고 기타,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클라이언트 본인으로부터 얻는 자료를 수집할 수 없이 다른 것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한다면 사전에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의 편제상 자료 수집에다가 크게 조사만 적어놔도 여러분들은 큰 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의 요소, 자료 수집의 정보원 뚝 있어도 그 중에 자료 수집의 정보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클라이언트 본인으로부터 나오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1장으로 가서 보시면 사정이 나와 있는데, 사정. 어쩌면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정입니다. 사실 자료 수집과 사정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자료 수집과 사정은 동시에 시행이 되는데, 이 사정 단계라고 하는 것은 수집된 자료 분석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통해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 수집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가 되겠는데, 종래는 이 아세스먼트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디아그노시스라고 하는 소위 진단이란 용어를 더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 종래에 썼던 진단이란 용어와 오늘날 사용하는 사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문제를 바로 133페이지 2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진단뿐만 아니라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중심 접근이죠. 진단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강점, 또 가능성, 또는 자원까지를 확보함으로써 진단, 문제 확인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강점, 자원, 환경까지도 같이 확인하는 것이고, 여기는 또 개인 내면, 개인적, 심리적 측면의 접근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측면도 같이 연결시켜서 확인하는, 그럼으로써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이 단계를 우리는 사정이라고 합니다. 사정의 대상은 미리 적고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사인의 대상은 당연히 클라이언트 개인이죠. 또는 클라이언트 개인의 문제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강점, 클라이언트의 자원, 클라이언트의 가능성. 자, 이 모든 것을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가족. 그래서 이 사정의 단계에서는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클라이언트 문제만 다뤘더라면 이것은 우리가 진단이라고 있겠지요. 그런데 클라이언트의 문제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강점, 또 클라이언트의 자원, 클라이언트 가능성까지도 사정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클라이언트 가족 사정에 사용하는 이 도구로서는 여러분 가계도, 수직적 탐색 도구로서 가계도, 또 생태도, 또 생활력 도표, 또 그런가 하면 사회관계망 지도, 또 그런가 하면 소시오메트리라고 하는 사회 측정도, 이런 등을 소위 사정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정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이게 광만에 적었습니다. 다음에 목표 설정 및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정 결과의 명료화 플러스 개입 전략의 구체화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목표 설정 및 계약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목표 설정 및 계약은 사정 결과의 명료화 및 개입 전략의 후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교집합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종래에는 치료라고 했던 것이었는데 치료뿐만 아니라 원조, 클라이언트 스스로 커나갈 수 있도록 원조, 오히려 원조의 비중이 더 크게 적용되는 오늘날의 표현을 개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종료, 이렇게 해서 6개 단계를 설명을 하는데 앞에 첫 번째 단계인 접수 단계와 자료 수집을 받고 이제는 여러분 133페이지 사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133페이지 1번에 보시면 사정이란 조사 과정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 종합하고 이를 개입을 위한 계획으로 연결시키는 개입 전략 수립 단계이다. 그래서 수집된 자료 분석 종합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개입 전략 수립을 사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뒤에 보시고 종래의 사용했던 진단이란 용어와 오늘날 사용하는 사정이란 단어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전통적 의료 모델에서는 진단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클라이언트 문제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강점 자원까지도 같이 동원해서 같이 분석해서 개입 전략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이제는 진단이란 용어보다는 사정 아세스먼트란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종래의 진단에서는 개인적 내면적 측면만 가지고 접근했지만 오늘날에는 사회적 환경적 측면도 같이 고려한다는 것이 사정과 진단과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정은 3번에 보시면 클라이언트를 단지 병리적 측면을 가진 치료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은 치료 대상에도 인정하지만 그에 이렇게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진 이런 존재로 보는 낙관론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진단과도 차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3번, 4번 볼 수 있죠. 그리고 종래에는 일방적인 전문가인 사회복지사 중심의 세라피, 치료에 초점을 뒀지만 오늘날에는 그것도 인정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클라이언트의 참여도 강조한다는 점을 134페이지로 넘어가서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사정의 특징이 쭉 나와 있는데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정은 아까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은 순환적 과정이라고 그랬죠. 쭉 진행되는 직선적 과정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루어지는 순환적 과정인데 그래서 3번의 1번 첫째 줄 전 과정 동안에 이루어지는 전 과정 동안 거기다 줄 쳐놓으시고 그리고 둘째 줄 끝에 유동적이고 역동적이며 지속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줄 쳐놓으시고 또 그런가 하면은 2번에서는 클라이언트와 맞아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상호작용 줄쳐놓으시고 다른 거 다 좋습니다만 또 6번에 보시면 사정에는 그 전개 과정도 사정의 전개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 사정에는 7번에 수평적 시점에 있어서 수평적 탐색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도착할 때까지의 수직적 탐색도 같이 강조한다. 그리고 사정은 개별적이고 사정은 이중 초점 개인적 내면적 측면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측면도 같이 고려한다는 점에서 이중 초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사정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개 되어 있지만 사정의 내용, 문제를 발견하고 정보를 발견하고 문제를 형성하고 되어 있는데 뭐 B급이니까 그건 제목만 봐주시고 자, 사정의 범위를 보세요. 자, 사정의 범위를 우리는 이렇게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사정의 범위는 클라이언트 개인이나 개인의 문제, 클라이언트 강점이나 자원, 또 클라이언트의 가족, 이를 모두 이런 말하자면 사정의 대상 또는 클라이언트의 사정의 범위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정의 범위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자, 클라이언트 개인에 대한 사정, 개인의 문제에 대한 사정이죠. 자, 아래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37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이제는 진단과는 달리 사정에서는 클라이언트의 강점, 클라이언트의 자원, 클라이언트의 가능성도 같이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2번 137쪽에 2번에 보시면 2번에 1번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클라이언트의 강점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이는 기존의 문제와 병리보다는 인간과 그들의 환경이 가진 강점, 자원, 잠재력으로 초점을 전환시켜야 한다는 시기적 이런 주장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점에 대한 사정은 강점, 자원, 가능성에 대한 사정은 이제는 클라이언트에게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실천 과정의 토대가 된다. 그래서 오늘날 사정이란 용어는 권한 부여, 클라이언트에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실천 과정의 전환의 이런 흔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클라이언트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클라이언트의 강점 나와 있죠. 그리고 클라이언트 가족에 대한 사정.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문제, 클라이언트의 강점, 클라이언트의 가족이 바로 클라이언트 뭐냐면은 사회복지 실천 사정 과정에서 사정의 범위 또는 대상이 되겠는데, 자 보면 가족 클라이언트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가족에 대한 사정을 보시면 거기는 먼저 가족의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대단히 중요하죠. 또 그에 못지않게 가족 구조에 대한 사정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가족 구조에 대한 사정이 나오겠습니다만, 여기 가족 구들 간의 의사소통을 가지고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족치료 모델과 같은 거 보면은 사티어, 슈테커의 경험적 모델도 보면은 상당히 의사소통을 강조도 합니다만, 또 그런가 하면은 의사소통 모형에서는 역기능적 의사소통만 바로잡아 줄 수 있다면 가정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족 구성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대단히 중요하는데, 바로 이 가족 구성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6개, 경로를 6개, 말하면 5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치, 송신자와 수신자가 서로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일치할 때는 일치. 또 그러면 비난, 혼만 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혼만 내는, 일방적으로 질책만 하는, 이렇게 왼자나 시시비비만 따지기만 하는 이러한 것은 비난형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옛날 가부장제 가족에서 일방적으로 남편에게, 일반적으로 어른에게, 일반적으로 남정네에게 순응만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종형 커뮤니케이션이고, 다음에 지성화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족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지적으로만, 이성적 영역에 내에서만 대화를 하는 것은 바로 지성화, 주지화라고, 무관심은 서로 각자의 삶을 산다고 밖으로 표현하지만 서로 다른 구성원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런 의사소통의 흐름은 마치 남에게 이야기하듯이 이런 의사소통은 무관심행인데 많은 과정에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족 사정에서는 이런 의사소통 말고도 또 가족 구조에 대한 것이 있는데, 가족 주범, 가족 규칙, 또 말하자면 가족 주범이나 가족 체계에서 나와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 안에 가족 체계도 따로하고 가족 주범도, 가족 역할도, 또 권력의 균형도, 또 세대 간 양상도, 이렇게 해서 가족 구조에 대한 사정을 좀 더 상세히 하면 가족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또 어떠한 규칙들이 가족 주범으로 존재하느냐, 가족 성원들은 각각의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느냐, 또 그런가 하면 권력의 균형, 가족 구성원들의 의사소통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지만 가족 구성원들의 힘의 균형은 얼마나 맞춰지고 있느냐, 또 세대 간 양상, 소위 집안에서 윗대와 아랫대 간의 이런 그 힘의 양상, 어떤 권력의 수직적 문제가 되겠는데, 바로 이런 것 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런 것 등을 가족 사정의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인 가족 구조의 세부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족 사정의 도구로서는 생태도도 있고, 가계도도 있고, 생활력 도표, 또 사회적 관계망지도, 또 그런 거에는 사회성 측정표 등등등, 또 가족 조각 등등 많은 것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가계도, 생태도가 가장 잘 나오는 거죠. 가계도라고 하는 것은 한 2세대, 보통 한 3세대 정도 3세대 이상의 가족관계를 묘사한 것으로 주로 가족치료에서 사용한다. 그래서 보면은 이 3세대 이상의 가족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3번에 결혼관계를 나타내는 수평선을 비롯해서 여자는 원으로, 남자는 사각형으로 표기하는 이런 서로 약속된 그림으로, 도표로 그려낸 것이 가계도가 되겠습니다. 그 때문에 가계도에는 꼭 2, 3세대의 이렇게 2, 3세대의 가족관계, 몇 세대에 걸친 관계, 이건 당연히 수직적 탐색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생태도라고 하는 것은 원 안에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가족을 넣어놓고, 그리고 주변에 그동안 또 지금도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이런 사회 환경들과의 관계를 화살표를 통해서 그림을 그려낸 것을 바로 생태도라고 합니다. 거기 생태도 139페이지 2번에 1번에 보시면 앤 하트만이 교환한 가족관계에 대한 그림으로, 클라이언트와 그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 기간, 환경의 영향과 상호작용의 변화를 원과 선으로서 굵은 선, 가는 선, 점선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생태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생태도.
6번에 보시면 이 생태도에서 조심할 것은 클라이언트에 관련된 재반 관련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원과 화살표로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뿐이지 사회복지사가 이걸 가지고 분석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와 영향관계가 있느냐, 누구와 미움과 사랑의 관계가 있느냐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 그걸 가지고 분석이나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계속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그려나가고 그걸 모아놓고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당연히 연속 생태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소시오그램 사유도라고 했는데 사유적 측정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집단 내, 당연히 가족 구성 내 이거 다이죠. 모레노가 제시한 건데 집단 내 성원들 간에 클라이언트가 포함된 집단 내 성원들 간에 클라이언트가 포함된 가족 내 가족 구동 간의 인간관계 또 파워게임 집단 역학을 분석할 때 쓰는 것이 소시오그램이 되겠습니다. 소시오메트리라고 하죠. 그걸 그림으로 그리는 것은 소시오그램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행렬표로 그려놓은 것은 소시오메트릭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그 외에도 가족 조각 기법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사회적 관계망 지도도 있고 또 생활력 도표도 있고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가족 사정의 도구로 이렇게 간단하게 4개만 적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 된다면 5번에 사회적 관계망 지도 6번에 생활력 도표 이런 것들을 같이 적어 놓으시면 가족 사정의 도구에서 들어갈 만한 거의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4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목표 설정 및 계약은 많은 셈에서 쓰지 않습니다만 사정 결과를 명료히하고 그리고 개입 전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목표 설정 및 계약이라고 합니다. 목표 설정 및 계약. 그래서 목표 설정과 계약의 단계로 설명을 했는데 주요 단계 목표 설정할 때 되어 있죠. 클라이언트와 함께 작업하기. 목표를 설정할 때 클라이언트와 함께 작업하기, 문제의 우선순위 정하기, 문제를 욕구로 전환하기, 개입 수준 평가하기, 그리고 목표 설정하기, 그리고 목표를 구체화하기, 또 클라이언트와 계약을 공식화하기 이렇게 해서 계약 단계로 넘어오게 됩니다. 계약 단계로 넘어오게 되면 142페이지에 보시면 계약 단계에서 내용 나와 있죠. 계약 단계에서 필요한 기술도 있고 계약의 형식도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계약을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사정 결과를 명료히 하고 그리고 개입 전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전략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자 우리가 목표 설정 아까 있죠. 클라이언트와 같이 클라이언트 참여를 유도해서 클라이언트의 동기부여도 하고 문제의 우선순위도 하고 문제를 욕구로 전환시키기도 하고 목적을 설정해서 그걸 단기적 구체적으로 한 목표를 설정하기도 하는데 자 별표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계약 단계로 넘어서 142초로 가면 그 이후에 목표 설정의 원칙 스마트 원칙이 있습니다. 스마트 기법 별표 넉넉히 해주시고 스마트 머리말로 있죠. 스페시픽 목표를 설정할 적에는 간결 명료해야 된다. 구체적이어야 된다. 스페시픽. 다음에 측정 가능해야 된다. 미주어블 달성 가능해야 된다. 또는 획득 가능해야 된다. achievable도 있지만 attainable. 다음에 리절트 오리엔티드 결과 지향적이어야 된다. 시간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타임 베이지드. 이렇게 해서 스마트 기법 꼭 가지고 가시고 박스 안에 넣습니다만 별표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그리고 나서 개입 전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약. 그래서 계약의 형식 서면 계약, 구두 계약, 암묵적 계약이 쭉 나와 있는데 뭐든 방식이니까 보시고 자 계약의 내용을 보세요. 이게 바로 개입 전략의 구체화 내용이 되겠는데 계약에 포함될 내용 거기다 중요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목차가 너무 많아서 나눴습니다만 자 이 사회복지 실천에 이번에 당신을 위한 개입은 실천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회에 의해서 진행될 것이고 매주 한 번 그리고 수요일날 오후 5시부터 6시 장소는 어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늦으면 안 되고 그리고 그런 진행을 함에 있어서 나는 이러한 기법을 사용할 것이고 이러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럴 때 클라이언트인 당신은 이러한 역할에 같이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당 비용은 얼마고 총 얼마인데 통장번호 몇 번이니까 언제까지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을 과시하는 보여주는 오리엔테이션하는 것을 계약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계약의 내용, 계약에 포함될 내용 보면은 클라이언트의 기대 이런 등등 클라이언트 기대, 원조 과정의 본질, 또 관계, 목적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역할, 또 개입 기법, 또 시간 조건, 또 물리적 조건 이런 등등이 모두 계약의 내용으로서 클라이언트가 볼 적에 확실히 이제는 뭔가 시작이 되네 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개입 전략의 구체화 단계를 계약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개입이 시작되겠죠.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종래에는 치료라고 불렀던 것을 이제는 치료는 일방적인 사회복지사의 주도권 행사지만은 이제는 개입으로서 치료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는데 힘을 실어준 오히려 그게 더 강조되는 시대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치료란 말을 쓰지 않고 치료와 개입의 원조의 영역을 같이 넣어서 개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입의 방법에는 거기 오면 개인 체계의 개입 방법도 있고 또 가족 수준의 개입 방법도 있고 또 집단 체제의 개입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자, 이 개입에서는 우리가 이 개입이라고 할 적에는 우리가 개입이라고 하는 이 치료 및 원조에는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이 있습니다.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개인 단위로, 클라이언트 개인 단위로, 또 가족 단위로, 또 집단 단위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는데 자, 먼저 개인 체계의 개입 방법으로서는 자, 작은 것이 보지 않고 정서적, 인지적으로 개입하는 방법도 있고 거기 보면 정서적, 인지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에 수용이라든지 또는 일반화, 격려, 재보증, 정보 제공, 직면, 초점화 이런 단어들 이런 등등의 방법도 있고 또 행동 변화를 위한 기법으로는 모델링이나 행동 수정 이론에서 배울 수 있는 이런 용어 강화, 처벌, 행동 조형 이런 등등이 쭉 존재를 하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기타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서는 재구조화, 역할 전환, 가족 조각 이런 등등의 기법 등이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148쪽으로 가서 보시면 가족 수준의 개입 방법이 있는데 가족 수준의 개입 방법으로서는 우리가 가족 치료가 한 문제가 이렇게 다뤄지는 그런 영역이 실천에서 있는데 거기에 설명이 좀 양이 많습니다만 그중에 어쨌든 우리는 가족 구성원들 간에 나타나는 역기능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이런 실천에 개입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중에 가족 역기능의 종류, 자, 이런 배경 지식으로 이중 구속, 또 위장, 또는 그런가 하면 3번에 있는 밀착된 가족이나 유리된 가족, 또 속죄양, 가정폭력이라 이건 당연한 것이고 7번에 지속적인 가족 신화, 자, 이런 등등이 모두 가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이런 역기능적 측면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 보면 가족 수준의 실천으로서는 당연히 다뤄질 가족 치료 실천 모형에는 구조적 모델, 미누친 모델, 또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 보엔 모델, 또 휴테커, 어떤 사티어와 휴테커에 관련된 경험적 모델, 또는 그런가 하면 전략적 모델, 또는 단기 문제 해결 중심 모델, 또 의사소통 모델 등등등이 다양한 모델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집단체계의 개입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집단체계의 개입 방법에는 152페이지에서 여러분들 152페이지 오면 집단에 대한 개입의 의미 나와 있지요. 집단에 대한 개입의 원천은 152페이지 집단 역동에 있다. 그래서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는 기대하기는 어렵지만은 집단이라는 상호작용을 통해 발휘되는 것이다. 그래서 집단에 대한 개입 방법으로서는 보통 세 가지 사회적 목표 모델, 상호작용 모델, 그리고 치료 모델이 있습니다. 상호작용 모델, 치료 모델. 이건 집단 사회사업의 3대 모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3대 모형. 그래서 집단 개입 방법으로서는 이런 것 등이 있다는 것을 봐주시고 나중에 또 실천 기술력이 있게 되면 그때 설명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간접적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간접적 개입으로서는 클라이언트와 직접 만나지 않고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간접적 개입이라 하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환경 조성 이외에도 서비스를 연결하는 구체적 서비스의 제공, 서비스 연결 153페이지 서비스 연결하는 것은 구체적 서비스의 제공이라고 출제되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전문기관에 소개하는 의뢰 이런 것은 클라이언트와 직접 만나지 않고서도 제공될 수 있는 간접적 개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5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이제는 마지막 단계가 종료 단계, 평가 및 종료 단계가 되겠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종료 단계에서 뭘 고려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이게 중요하지만 바로 종결 상황에서의 과업입니다. 156페이지 2번에 종결 단계의 과업에 거기에다 여러분들이 중요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제공된 서비스와 목표의 달성 정도를 평가한다. 종료 단계에서 당연히 목표 달성도 평가해야 되겠죠. 종결 시기를 결정한다. 또 그러면 획득된 성과를 유지하고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그다음에 분리 과정 동안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을 서로 해결한다. 서로 분리 과정, 맞아요. 서로 헤어지면서 종료가 됨으로써 서로 헤어짐으로써 갖게 되는 어떤 정서적 반응을 서로 조절해야 된다 하는 것 등이 바로 거기 나오는 종료 단계의 과업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평가가 나와 있는데 평가는 우리가 3교시 평가는 3교시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평가를 일괄 진행을 할 겁니다. 기준에 따라서, 과정에 따라서, 또 초점에 따라서, 또 주체에 따라서 이러한 평가를 다양하게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평가와 157페이지에서 160페이지까지 있는 평가의 영역은 나중에 사회복지 행정론을 할 적에 일괄 정리라고 풀어갈 적에는 같이 실천론에서 또 행정론에서 같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61페이지에 있는 사례관리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